안녕하십니까. 아마도 오늘은 재난이 뉴스를 시작하지만은 저보다는 옆에 계시는 게스트지만 더 주인공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비록 1인 미디어 시작은 재난이 뉴스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오늘은 대선 후보,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후보께서도 저희 오늘 방송에 출연하셨습니다. 김문수 후보님 모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런저런 대선에 대한 거,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궁금한 걸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방송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사실은 김문수 후보님하고요, 제가 처음 만난 건 아니고 우연히는 아니죠, 그죠? 우리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 열흘 정도 됐지요. 연금 계약이죠, 그죠? 여야 합의했는데 너무 야합했는 것 같고 이래서 청년들이 지금요, 기성세대들이 너무 조금 내고 많이 받아가잖아요, 연금을요. 그래서 청년들이 빚을 떠넘기는 거다 이래가지고 저도 거기에 나갔었거든요. 연금개혁 청년행동이라는 단체에서 그리고 이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그 청년들에게 호소하는 그 국회의사당 마당에서 그때 감사하게도 김문수 후보님께서 또 힘을 보태주시는 날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너무 반갑기도 하고 무엇보다 저는 우선 축하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였죠. 오늘이 4월 23일인데 어제 국민의힘 그 예비 경선에서 일단은 빅4에 들어가셨죠. 뭐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떤지 소감 어떤지 국민들께 한번 예. 아주 국민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김문수를 밀어주셔가지고 이번에 4강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1강이 될 때까지 계속 좀 밀어주시고 또 마침내 저 국민 모두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는 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네. 꼭 좀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일 화끈하고도 와닿는 말씀을 딱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어차피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되고 그 선택을 받아서 더 많이 선택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근본이죠. 그러니까 경쟁자를 이겨야 되고 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제일 큰 경쟁자가 현재 야당 측에 있는 이재명 후보이니까 그 후보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후보다에 대해서 제일 먼저 너무 와닿습니다. 네. 근데 말씀 나온 김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덥석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현재 후보 나온 분이 그 당시에 성남시장 할 때였나? 그리고 김문수 후보님께서 그때 도지사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클래스가 달랐던. 네. 그렇죠? 그때는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냐면요. 우리 청년들에게 IT의 어떤 핵심 요충지가 판교 그리고 GTX라는 아마 수도권에 계시면 너무 잘 아실 건데 그거 누가 만든지 아세요? 판교 디지털밸리 그리고 GTX 그리고 현재 삼성이죠. 그죠? 그쪽에 뭐 부지하고 이런 IT 단위 만든 클러스터 만든 게 김호는 맞죠? 그렇습니다. 삼성 병택 반도체 단지 세계 최대 120만 평입니다. 우와. 이런 것 제가 삼성이 전부 외국에 나가겠다 한 것을 제가 가서 6년간 설득하고 잘 그 땅 자체를 제가 취득원가라 그럽니다. 그냥 논밭이었는데 그렇죠. 논밭을 그때 46만 원에 한 평당 46만 원에 우리가 공무원이 취득을 했는데 예. 그것을 그대로 1원짜리 하나도 남기지 마라. 그래서 그대로 원가대로 바로 삼성에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치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삼성 반도체에 다니는 엔지니어들은 전부 강남에 살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에 사니까 강남에서 가깝죠. 출퇴근이 1시간 그렇죠. 이내가 아니면 안 가겠다. 네네. 근데 1시간이 어디냐면은 수원, 용인, 네, 그렇죠. 그렇죠. 동탄까지는 네. 가는데 평균 그 이상 못 가죠. 너무 멀기 때문에 네. 그럼 내가 1시간 내로 맞춰주겠다 해서 수서에서 첫 번째 여기 지제, 평택 지제 네, 바로 삼성 반도체 옆에 정류장을 그러니까 GTX 네. 정류장을 만들어 겁니다. 그래서 평택에서 또 지제로 꼭 만든 이유가 삼성 반도체에 출퇴근하는 사람 위해서 수서 또 나중에 삼성이 대통령 되면 삼성에서 수서 또 평택 지제까지 이렇게
불과 한 15분도 안 걸리게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서 1시간 이내에 출퇴근 시간에 맞춰줬고요. 반도체는 또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이 그렇죠. 일이 많으니까. 예, 세척수라고.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반도체의 그 실리콘 네. 판에다가 이 여러 가지로 새기는 거, 그걸 네. 칭이라고 하는데 오. 이 새길 때 네. 그걸 이제 부식시키는데 그 여러 가지 독성이 있는데 씻어내려면 엄청난 물이 필요해요. 그 물을 팔당 댐에서부터 네.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까지 지름 2.2m 사람 스스로 손을 뻗으면 오. 관을 묻어서 네네. 그 용수를 다 공업 용수를 다 그렇게 해결하셨고. 해결해드렸고 그 다음에 전기를 전기도 많이 들죠. 이 전기 이걸 변전소를 따로 만들어가 전기를 고압선을 해가지고 전기를 제공해주고 이렇게 해서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그냥 된 게 아니고 저는 정말로 6년 동안 고생해서 제가 삼성의 이건희 회장 또 당시에 윤종용 우리 부회장이었어요. 그분이 마침 제 고향 경북 영천 사람. 그래서 그분 금호 사람인데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이 이제 이 CTO라고 해서 테크놀로지 이 모든 공장 짓는 거 기술적인 거는 그분이 다 해요. 그분한테 가서 계속 말씀을 드려가지고 결국은 그걸 6년 만에 해냈습니다. 와. 제가 착공식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퇴임을 했는데 아직까지 완공이 덜 됐습니다. 이야. 어마어마하게 큰 공장입니다. 세계 최대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 반도체 중에서도 수원, 또 용인 신각, 또 화성 동탄 네. 이 세 개를 합친 것만큼 큰 것이 평택 삼성 반도체. 야, 갑자기 제가 트럼프 생각이 나요. 왜냐면 트럼프가 당선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니, 뭐, 어쨌든 세계 경찰 국가 이걸 하지만은, 일단 미국 사람들, 난 미국 대통령 아니냐, 미국 사람들 먹여 살리겠다. 네. 미국 기업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보다 삼성, SK, LG 들어와라 그랬잖아, 미국으로요. 네. 왜냐면 미국 근로자들 먹여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들은 현재 지금 강성 노조 때문에요. 뭐, 이 체지금 비싸니까 다 해외로 나가려 하잖아, 기업들이요. 그렇습니다. 그 삼성 자본분이 바로 김문수 후보님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 사실 때. 예, 저는 뭐 그때 정말 우리 젊은 분들이 지금 회의자리 안 나가고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전에 우리 청년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뭐 눈 높이고 또 논리 떠들이죠. 예. 뭐 웬만한데 저는 뭐 작은 공장에도 다니고 뭐 전개천에서 예. 뭐 미싱 보조도 하고 뭐 다림질도 하고 옛날에는 그렇죠. 노조도 아니 노동 운동 하셨죠. 네, 저는 눈높이가 네. 낮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 분들 눈높이가 엄청 높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 정도 돼야 들어가지. 저처럼 집에 전에 뭐 삼성 우리나라 먹이 살리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대기업, 네. 그다음에 세계적인 첨단 기업 이런 거를 유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만 집중적으로 유치를 해서 이걸 만들어내고 또 저기 이천에 있습니다. 이천. 경기도 이천 이천에 SK 하이닉스 있죠. 예. 여기도 지금 공장을 못 짓게 그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네. 못 짓게 하는 그걸 제가 저 환경부 장관 만나고 국토부 장관 만나가 설득을 해가 여기도 콩밭이 옆에 많은데 네. 콩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증설해서 지금 SK가 잘 나가고 있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대통령이든 뭐 국회의원이든 후보 나오면은 뭐 해주겠다 하지만 나 공약이 아니라 비공짜 써서 공약이 많지 않습니까? 일단 당선만 되고 보자. 말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거든요. 이거도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했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 보는데 김문수 의원님은 여러분 좀 몰랐었죠. 우리 청년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하는 삼성전자 해외로 유출될까 싶어서 경기도 평택에 어마어마한 삼성 단지 만들어주고 그리고 판교 그 경기도지사 할 때 2번 했습니까? 2번 했습니다. 8년. 네. 그러니까 이런 많은 업적도 상할 수 있습니다. 와, 이런 걸 해내신 분이네요. 몰랐었죠? 네. 아주, 네. 오, 믿음이 쓱 갑니다. 앞으로 대통령 막혀도 국민들께서 이 정도면 신뢰할 수 있겠다. 이런 확 느낌이 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수 후보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 방송에 나가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도자가 가져야 될 덕목 중에서 저는 정직, 네. 그 다음에 책임 이런 말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워낙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네. 거짓말 많이 하니까 저는 정직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뭔가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 안 지는 것은 지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은 내가 대통령직에 욕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할 수밖에 없다. 비전이죠.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통령 김문수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장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저는 다 실천을 하고요. 네, 실천도 뭐 앞으로 말하고 실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아는 실적이 있습니다. 뭐 보여주는 거죠. 네, 예, 그렇죠. 왜 좋습니다. 실제로 결과로 증명하는 거죠. 예, 예를 들면은 네, 지금 GTX, 네, 네, GTX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교통도 문제가 있지만 네. 경기도 사는 사람은 거의 서울로 출퇴근합니다. 뭐 경기도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출퇴근하는데 너무너무 막히고 그 사당동이나 또 저기 뭐 잠실이나 광화문에 어디 가보더라도 그 버스 큰 버스들이 줄을 서가지고 있는 게 전부 경기도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네. 버스입니다. 이 귀여운 비 맞고 서 있고 이렇게 보면서 제가 야 이건 아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가 완전히 경부 주차장이 되고 그렇죠. 너무 막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교통 전문가, 철도 전문가, 또 도시계획 전문가, 터널 전문가 이런 분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계속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보니까 지하에 땅굴을 파자. 지하화 시킨 거죠. 예, 지하 그렇죠. 50m, 어, 50m만 굴을 파가지고 그 굴 안에다가 고속철도를 놓는 겁니다. 이게 바로 GTX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대심도입니다. 이걸 50m, 지하 50m에다가 시속 180km입니다. 이렇게 고속철도를 놓은 것인데 이거는 세계에서 우리가 최고입니다. 그렇죠. 인정합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할 때 전부 반대했습니다. 지금 누가 반대하냐? 민주당은 100%다 반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우리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제가 가져가니까 가만히 보더니 이명박 대통령은 토목 네, 주세가죠. 그다음- 그렇죠. 보더니만 이게 참 좋다. 예. 그런데 이거는 막 당신이 되면 대통령 되면 하시라고. 아, 그 당시에 반발이 심하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 반발보다도 예. 본인은 4대강을 해야 돼요. 아, 그렇죠. 이거는 막 하겠다, 자기 하겠다는 거 확실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4대강을 하는데 너무 어깨가 무거우니까 당신이 대통령 되면 GTX 해라. 이래 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서울시장도 또 이거 찬성을 안 해요. 이유는 서울시 밑으로 파고들였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 밑으로 파고들어가면 서울시에 뭐 건물이 금이 간다. 또 뭐 진동이 있다. 공사장 소음이 있다. 네, 먼지가 난다. 뭐 민원이 엄청 발생. 네, 또 서울도 그럼 경기도민이 이용하지. 그건 뭐 서울 사람 별로 이용을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또 서울도 또 찬성을 안 하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제가 계속 이제 기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모스크바에 있는 지하철, 그거는 뭐 거의 100m 내려간 데도 있어. 모스크바 지하철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뉴욕 지하철부터 전 세계 지하철과 프랑스 아리아라고 그 순환선이 있어요. 프랑스의 철도, 영국의 해저 터널 이런 걸 전부 다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보여주니까 시야에 뭐 깊이 뚫어도 아무 민원이 없구나 이런 거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우선에 반대를 안 했고요. 홍보를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시작했는데 제가 있을 때 착공만 하고 네, 네. 그 겨우 착공만 하고 동탄에서부터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러고는 또 제가 임기가 다 돼가지고 그만뒀는데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남아있는 구간 지금 서울역에서 삼성역 거쳐서 수서까지 바로 있고 두 번째 B 노선 또 지금 저 인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청량리 거쳐가지고 뭐 남양주까지 그렇죠, 그렇죠. 까지 간. 네, 네. 그 다음에 C 노선은 저 양주 그렇죠. 경기도 양주에서 네. 의정부 거쳐 네, 내려와서 청량리로 해서 저 공포의 금정 그 다음에 수원까지 내려가는 이런 ABC 노선 네. 그 다음에 D, E, F 노선인데 이런 거하고 지방에도 뭐 예를 들면은 충청도다 그러면은 뭐 대전, 세종, 또 보성, 청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도 전부 이 GTX를 해서 고속철도로 정말 1시간 내에 모든 자기 직장에 다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오. 부산에도 울산, 저 경남, 네. 창원
이런 마산 이런 데까지 쫙 연결이 돼서 기가 막힌 고속철도 시대를 열겠다. 대구, 또 포항, 또 울산까지, 그 다음에 출퇴근 많이 하는 구미까지 전부 이 GTX를 대중교통이 획기적으로 가장 짧은 시간에 값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그만 설명이 뭐냐면요.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면은, 야, 김우수 후보님께서는 그만 뭘 구상하시냐면, 경기도지사 할 때 본인이 이룬 성과 아닙니까? GTX라는 게 광역 도시 이렇게 철도망이거든요. 그래 경기도 외곽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서울에 집에 있더라도 경기도 평택까지 한 시간에 갈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수도권 사람들이 좋아하는 너무나 편리한 그런 교통망을 만드는데, 대통령이 되시면은 이제 지방까지도 대구 뭐 그죠? 그러면 구미 포항 연결하듯이 광주에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GTX망을 전 광역시권으로 해가지고 편리한 교통시설을 열겠다라는 공약 같습니다. 너무나 기대도 되고 예. 이미 이루어봤으니까 말이 아니고 이미 성과를 이루어봤기 때문에 확실히 할 수 있다.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 같고요. 저는 그 김우수 후보님에 대해서 타 후보에 비해서 네. 내가 반드시 대통령 돼야 된다. 이 대한민국 내가 이끌어야겠다 이랬잖아요. 가장 장점 한번 말씀해 보시죠. 장점이라면 네. 저는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 네. 가장 훌륭한 세계적인 대통령을 보고요. 우리 대한민국 건국했잖아요. 네, 그렇죠. 또 예. 6.25 때도 지금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이 합쳐서 내려오는데 그거를 미국을 불러들여가지고 한미 동맹으로 철수한 미군을 다시 불러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도 저는 젊었을 때 계속 박정희 대통령 반대했어요. 저는 중학교 때는 한일회담 반대한다고 해서 또 우리 학교 오면 그때 진보 쪽이었죠. 저는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하여튼 6.3 시위하고 그랬죠. 네, 그때 이명박 대통령 우리가 나이가 많으니까 네. 그렇게 하고 저는 중학생 그냥 고등학생 때도 저는 박정희 대통령 삼성 결혼한다 그럴 때 반대해서 보지만 그 뒤로도 유신할 때도 또 반대해서 고르수 문자였네요. 되고 그 다음에 오음 돼가지고 또 전두환 대통령 대해서도 또 반대하다가 삼성교육 잡아가려고 해서 네. 안 갔다가 또 안 잡혀. 그렇게 노동운동하고 진보 좌파다가 우파로 돌아선 계기가 있어요, 그만. 그렇습니다. 왜냐 제가 꿈꾸던 것은 정말 유토피아. 네.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가 소련 공산당이다. 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공산당 하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있는 사람 거 다 뺏어다가 다 넣어가지고 그렇죠. 금방 잘 살겠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죠. 예, 그런데 중국도 또 그렇게 중국의 붉은 별 이렇게 예. 모택동을 찬양하는 게 그렇죠.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 소련이 딱 무너지고 나니까 아. 와 이게 완전히 가난하고 자유도 없고 전부 정신병원 운동을 지어가지고 거의 자기 말 안 듣는 정치적 기분도 그리고, 네. 다 지명수가 보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는 거짓말이구나. 현실은 그게 아니구나. 이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은 우리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잘 사는 선진국처럼.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보자. 네. 그래가지고 제가 자유민주주의자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청년들 중에서는, 네. 개념이 없는 거죠. 지금도 25만 나눠주면, 우와, 씨, 또 50만 나눠달라.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걸 좋아하는 사람 있다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똑같잖아. 그 공산주의가 되는 거, 사회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다 가난해지는 거죠. 있는 사람 뺏어가지고 나누자. 그러니까 있는 사람 거 뺐으면은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외로 도망가고 도망가 버리죠. 그 다음에 예. 앞으로 돈 모아봐야 다 뺏기는데 그렇죠. 공산당한테 다 뺏기는데 모을 사람이 없죠. 그 다음에 못 사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공산당에서 다 공짜로 나눠도. 양말도 준다, 구두도 준다, 속옷, 겉옷 다 준다, 먹을 거 밥도 준다, 뭐 학교도 뭐 다 공짜로 시켜준다 이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다 되니까 일 안 하죠. 이래가지고 혹평만 맞습니다. 실제로 말씀 나온 김에 공산당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이승만이요. 미국에서 원래 독립운동 할 때 예언했어요. 그 당시에. 한 공산당이 망하기 한 70여 년 전에 1923년도에 뭐 어떤 쓴 글이거든요. 그 당시에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때 이미 공산당은 망한다. 왜 망하느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사유재산을 부정하게 되면은 생산에 대한 동기부여가 안 돼서 다 같이 가난하게 된다. 두 번째 기업가 정신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혁신성이 떨어져서 또 가난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식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공산당도 똑같다 이래가 지식인을 다 탄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전이 없대요. 거기다가
공산당은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미 다 검증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청년들 중에서는 뭐 종북 좀 약간 그저 공산주의 사이키에 대해서 약간 이상하게 나눠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그게 지금 꼬시는 거죠.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뭐 성향이 문제가 아니고 왜? 이재명 후보를 보세요. 맞습니다. 북한을 보세요. 북한에 돈 갖다 주려고 그냥 쌍방울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밑에 부지사 이화영이라고. 자, 그렇죠. 800만 불 갖다 준 걸로 지금 힘이 갖고 있죠. 그렇게 돈 갖다 주고 자기는 관계없다 그러는데 세상 전지에 부지사가 지사도 모르고 지사가 안 한 일을 부지사가 북한에 돈을 갖다 주고. 그 지금 재판 중에 있죠. 800만 원 갖다 줘. 사실은요, 국민들께서도 사실 이거 그 원래 유엔 제재 위반입니다. 대북 제재 위반, 대북에 북한 돈 갖다 주면 안 되잖아요. 유엔 제재 위반이기도 하고 사실은 미국이 알면은 미국이 과연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 동맹의 위협한 신호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더구나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 만나가지고도 중국 공산당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 사람 만나서도 무조건 쉐쉐하고 되지 뭐 여러 소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죠. 이게 대면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쉐쉐 할 때는 해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리 외교가 돼요. 그리고 총리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냐, 국가에 얼마나 이익이 되냐 이렇게 봐야지. 무조건 뭐 쉐쉐 한다고 좋으면 되니까. 저는요, 그래서 이제 김문수 부님이 아까 제가 지도자가 가져야 될 등봉해가지고 정직, 제가 책임, 그냥 무엇을 할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워낙 부도덕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거짓말하는 후보가 많지 않습니까? 네. 입만 떼면 거짓말하는 후보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저는 김문수 부님이 살아온 삶,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살아온 삶으로서 증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말은 누구나 할 수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저는 정직한 후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한테 표를 얻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책임지는 자세. 그죠? 예.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이고. 네, 이번에는요, 그 좀, 어떻게 보면 민감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도요, 다르고, 후보들 중에서도 제 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네. 김문수 후보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어떤 후보들은 뭐 탈당해라, 또는 선을 끊자, 이런 분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비상기금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께 속 시원하게 나는 윤석열이 이렇게 생각한다. 비상 이렇게 되는 데에 대해서 한번 소신적인 또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민주당이 하도 괴롭히니까 뭐 20번 이상 계속 줄탄핵을 시비고 또 걸핏하면 특검해가지고 뭐 윤석열 대통령도 하여튼 뭐 전부 특검하자 그러죠. 또 예산은 사과금. 그렇죠. 일을 못하. 이런 것도 행정 마비시켰죠.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발목을 잡고 길을 막고 이러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가장 적합한 수단이었나? 저는 이제 그때 계엄대 불러주지를 않아서 못 갔습니다만 제가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면 저는 대통령 이거는 방법 자체가 계엄보다는 다른 방법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을 드려가지고 계엄 안 하시도록 했으면은 정말 저는 좋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뜻하지 않은 이 계엄이 갑자기 나타나게 돼서 젊은 분들이나 많은 국민들 중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나? 그렇죠. 개몽령이 됐죠. 민주당은 이렇게 맞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저도 그렇게 됐죠. 유형이 나와. 네. 그래 저랑민 선생님도 네, 맞습니다. 계엄으로 인해서 얻은 윤석열 대통령의 뭐 오른팔이다 이렇게 보죠. 제가 볼 때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했다는 거, 그리고 민주당이 그만큼 국정을 그냥 행정부를 마비시켜가지고 나라가 또 망해 만들 뻔했잖아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단적으로요, 계엄 선포할 때 1차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를 안에 뭐가 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다. 네. 그것이 탄핵 사유. 저는요, 이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한번 써야보세요. 뭐라고요? 대통령께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너무 적대적이었다. 네. 그게 탄핵 사유가 되나요? 그걸 오히려 자유민주를 수호하고자 한미 간의 동맹, 일본과 동맹 이걸 강화한 것을 잘한 거 아닌가요? 외교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얼마나 강화했어.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로 그 여러 측면에서 미국하고 가장 가깝게 하고 일본하고도 가깝게 해가지고 한미일 그 협력 체계가 역사상 가장 든든하게 돼. 맞습니다. 예. 외교적 성과. 실제로 비상지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그 뒤로 뭐
공수처 문제나 선관위 문제나 헌법재판소의 문제라든가 그 외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하게 됐는지 반국가 세력이 되겠죠. 지나치게 뭐 예를 들면 우리 촛불시위 막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북한 지령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또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막 사회 혼란을 부추겨라. 그게 북한 지령문에 그 촛불시위 나갔던 사람도 속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줄였는 게 민노총이고 그리고 정교조고 그리고 민주당 했잖아요. 언론이 그렇게 부추겼고 다 한 닥자 한 해가지고 거의 일반 서양은 국민들이 속았게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다음에 탄핵이 또 됐어요. 아 그렇죠. 개헌 때문에 이제 내란이다 이래가 하는데 내란이라는 건 아직까지 재판하고 있으니까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되고 탄핵은 어떻게 하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파면을 판결을 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거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파면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많은 문제가 있어요. 절차상. 아, 네, 맞습니다. 그거는 첫째는 팩트죠. 예. 헌법재판소에서 국회가 의결한 탄핵 소추 결의서 자체 중에 내란이라는 네, 그렇죠. 내란 이제 빼버렸죠. 그 내란은 뺀다 이러면 그건 다시 다시 국회에서 예, 의결해야죠. 원래는 그게 원칙이죠. 의혹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또 검찰과 경찰이 했던 여러 가지 그 진술 조서나 조서가 수사 조서가 그렇죠. 이 조서가 과연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증거 자료 채택하는 게 불법이죠. 예, 증거를 채택 못하겠다고 그렇죠. 불법이죠.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이 부동의했는데 예. 그런데 그걸 또 썼어요. 이런 거는 형사소송법상 문제가 제기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깨보니까 8대 0이다. 8대 0이면 뭐 만장일치로 다 이래 되느냐. 그럼 만장일치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북한의 이민재판, 중국 공산당 이민재판 이럴 때는 만장일치를 써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재판에서 소수 의견이 있어요. 존중돼야죠. 우리가 아, 소수인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더라도 국회도 만장일치라는 거는 없어요. 잘 항상 소수 몇 표는 찬성이고 몇 표는 반대다 이렇지. 어떻게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라 그건 이것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도 또 만장일치. 맞습니다. 예. 그럼 대통령 탄핵 재판할 때마다 만장일치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누구는 소수 의견 내면은 이거는 다른 사람은 또 곤란하니까 우리 막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똘똘 뭉쳐서 8대 0이다. 이렇게 계속하고. 그렇죠. 그건 법치에 어긋나죠. 사실은. 이거는 예. 소수 의견이 사라져버린 것은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 뽑는데 보면 90% 이상. 예. 김대중 대통령 때보다 더 막 똘똘 뭉쳐가지고 90%. 왜 이러냐. 또 민주당이 있던 사람의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거 반대하면 다음에 내년에 지방선거하는데 시장 공천, 뭐 군수구청장 공천 못 받는다. 두 번째로 또 다음에 국회의원 때 공천 못 받는다. 겁이 나서 이재명 후보에게는 반대표를 못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90%. 북한 공산당 같네. 예, 어느 지역에서 예를 들면 여기 동작구에서는 몇 프로 나왔는지 또 관악구는 몇 표로 나왔는지 이게 다 그런 체크해가 성경 같은 사람 다 공천 안 주니까 좋게 살기로 해가지고 90% 넘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아, 네,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굉장히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국회가 192석 야당이 되니까 탄핵 계속 시키지, 특검 계속 만들지, 예산 다 삭아가 버리지. 이런 법도 자기는 노란봉투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다, 희한한 법을 만들어서 기업 못하게 만들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대통령까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 이거는 우리나라가 완전히 독재로 넘어간다. 아, 네.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독재 중에 특히 가장 겁을 내는 것이 자기 형님도 정신병원에 강제 행정 입원을 시키려 해서 아, 그렇죠. 그래서 자기 말 안 듣는 사람 전부 정신병원 지어놓고 그 끔찍합니다. 법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집어넣으면 네. 어떻게 되느냐. 겁이 나는 겁니다. 겁나죠. 실제로 제일 국민들이 이재명은 안 된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물어보니까 입법부 장악했는데
사법부까지도 벌써 막 영향력 미치고 있고 그 실제로 이재명 재판 국민들한테 이거는 지지하든 아니든 간에 좀 지나치다. 권력을 이용해서 갑자기 뭐 재판 지연도 이루어지고 이런 거는 법 앞에 평등이 깨지고 있고 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에다가 만약 대통령까지 돼서 행정부까지 장악해버리면은 이거는 뭐 히틀러 나치주의가 부활한다 이렇게 보는 국민들도 많죠. 그래서 누군가 견제할 수 있는데 견제할 수 없게 되면은 절대 권력 가지게 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와 절대 뭐 엄청난 끔찍한 일을 만들게 되죠. 히틀러처럼요. 그럼 오랜만에 하죠 국민들이. 왜 삼권분립이었습니까? 지금 이런 독재자가 못 나타나게 지금 국회하고 또 대통령과 행정부하고 사법부를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 지금 이거 완전히 똘똘뭉쳐 하나가 돼가지고 자기 반대하는 사람 다 잡아놓고 다 재판해가지고 유죄하고 이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냐. 여기 민주주의가 이제 숨이 막혀 죽느냐 사느냐는 큰 갈리게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건 좀 오래 할 겁니다. 야 이거 우리가 이재명 지지했다가 오히려 대치기 당하는 거 아니야? 뭐 지지했던 사람이 오히려 또 그 독재 앞에서 망신될 수 있죠. 실제로 그런 우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헌법재판소 이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어제 국회에서 그 기자회견 때 또 말씀드렸거든요. 현재 아까 8대0이 됐어 있잖아요. 그거는 뭐 이거는 좀 부연 제가 설명드리면은 8대0이 돼서 왜 8대0이 됐는가에 대해서 우파가 믿었던 그 정영식 재판관, 김영도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까지도 외압에 의해서 민주당을 비롯한 반대 세력에 의해서 회유되거나 협박당했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확 넘어가 버린 아마 이거는 향후에요. 굉장히 우리 국가를 뒤흔들 만큼의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면 김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헌법재판소 문제도 많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고치 그렇죠. 많이 고쳐져야 되죠. 뭘 잘못했죠. 앞으로 헌법재판소 자체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고치겠습니다. 네. 특히 헌법재판소에 지금 국회에서 추천하는데 국회 다수당이 막 추천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게 국회 헌법재판소 자체가 지나치게 정치화되거든요. 이거 안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있잖아요. 우리 김 후보님께서 이제 곧 다가올 이제 일주일 뒤에는 이제 또 빅4에서 빅2로 되거나 50% 넘으면 이제 바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죠? 이제 국민의힘 경선을 지금 거치고 있는데요. 현재로는 뭐 가장 유력한 그죠? 국민의힘에서 1위 후보로서 유력하게 이제 그 예측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국민의힘 경선을 1위를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맞서기 위해서 우리 흔히 빅텐트를 하지 않습니까?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도 뭐 이렇게 후보 나온다는 이야기 들리고 그죠? 그리고 또 이낙연 그죠? 이낙연은 원래 민주당 쪽이었는데도 이재명을 보고 이건 아니다. 이 민주주의 말살이다 해가지고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 빅텐트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김 후보님께서는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후보 나오더라도 김 후보님은 국민의힘의 최고 2위 해가지고 있잖아요. 빅텐트 이낙연까지 다 이렇게 할 생각이 있는지.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경선을 한 기회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좀 이재명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게 이제 다시 이제 오늘 4명으로 압축됐고 2명, 1명 이렇게 될수록 이 컨벤션 효과라 그러죠. 그렇죠. 이런 경선의 효과가 있어서 계속 지지율도 올라갈 겁니다. 네네. 올라가는데 그래도 만약 이재명한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우리는 밖에 있는 다른 후보는 모두 다 합쳐가지고 빅텐트를 치자. 그래서 무조건 이재명을 이겨야 안 되는 그거는 이렇게 하는데 저도 당연히 그렇게 제가 제안했어라도 하고 번창하겠습니다. 와 멋집니다. 이걸 제가 박수 보냅니다. 멋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후보가 나오면은요 깨지잖아요. 분열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많은 국민들이 또 실망하게 될 것이고 이건 아니지 않냐. 왜냐하면 후보 분열 때문에 선거 패배한 이 역사가 많지 않습니까? 바로 지난번 선거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탄핵된 다음에 다 2명, 3명 뭐 전부 다 하시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뒤에 문재인 후보가 나왔을 때 그때 19대 대선 때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그 다음에 유승민 후보가 이렇게 양보 안 하는 바람에 쪼개져가지고 3명 합치면은 문재인 후보보다 많았죠. 그러니까 후보 분열되면서 뭐 패하게 된 그런 역사가 있죠. 최근에도. 이거는 모든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 말씀대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예, 좋습니다. 이거는 그 김 후보님의 명확한 어떤 입장 표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이재명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주의로 간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까지 다 장악하면 우리 국민들 민주주의가 말살된다. 이런 취지하에 반 이재명을 위해서는 빅텐트. 그리고 우리나라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이 김문수는 기업을 외국에 나가는 기업을 붙들어서 국내에 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평택에 이미 유치했고 판교에 테크노밸리 이미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좋은 기업들이 국내에서 더 확대하고 외국 기업은 국내로 들어오고 여기에서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 만들고 경제를 살리고 두 번째로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가 관세 쓰나미 25% 관세를 부과한다. 그 다음에 북한의 핵은 저렇게 협박 공갈을 하고 있는데 핵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우리도 어떻게 북한 핵을 균형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해서 북한의 핵을 무력화시킬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미국과 누가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를 믿습니까? 이 사람이 북한에 돈은 갖다 줬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과거에 반미운동도 하고 또 미군에 대해 가지고는 이야기를 쉐쉐를 안 하고 중국에 대해서만 쉐쉐를 하고 이런데 미중 패권 시대에 과연 미국에 누가 이재명 후보를 믿고 지원하겠습니까? 그래서 김문수는 미국에서 누구라도 저는 오랫동안 쭉 국회의원도 하면서 북한 인권법이라든지 또 미국 미국 기업의 유치, 지금 미국의 암참이라고 있습니다. 미국 암참의 제임스 킴이라든지 이런 회장들. 한국의 이 김문수 같은 정치인 믿을 수 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못 믿으면은 절대로 우리나라에 투자도 안 하고 우리나라의 핵 재처리, 그러니까 플루토늄 재처리라든지 이런 거 허용을 안 해줍니다. 우리가 의심받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거냐 아니면 믿을 수 있는 친구를 대통령으로 뽑을 것이냐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여러 가지 그 관세 문제 또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의 방위비 문제 또 북한의 핵에 대한 문제 미국과 협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탄핵과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속에서 완전히 여야가 나눠져 있습니다. 갈등이 엄청 심한 거. 이걸 통합할 사람이 누굽니까? 이 김문수는 아주 좌파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까지 또 저는 경상도 영천 사람입니다만은 제 아내는 전라도 순천 사람입니다. 영호남까지 그리고 또 노사 저는 노조를 해봤습니다. 제 아내도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우리 형님도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노조를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노조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파업이 아니다. 투쟁이 아니다. 정말 대화를 해서 노동자들이 권익을 향상시켜야 된다. 이것을 가장 잘 서로 화합하고 대화하고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래서 동서, 빈부, 노사 뭐 이런 좌우를 통합할 수 있는 후보는 이 김문수가 실적이 있고 경험이 있고 잘할 수 있습니다. 이 김문수와 함께 대한민국 위대한 나라, 행복한 나라로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오.